드레스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이 반지와 가난한 한국 남자뿐이지만 전 절대 후회 안 해요. 병원에선 기적이라고 했어요. 태풍이 와도 제 아이들과 이 사견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못난이 사과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이제 전 칠레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영주의 딸입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그 소리가 좁은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모니터 속에서 반짝거리는 작은 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레의 그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서도 용하다는 한의원에서도 모두 포기하라고 했던 제 몸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며 여자로서의 삶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차가운 진단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남편 상훈 씨의 투박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1년, 낯선 땅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밤마다 베갯니를 적시던 제게 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도망치듯 떠나온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이런 기적을 마주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꽃 같은 제 인생의 기록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카밀라입니다. 남미의 붉은 태양이 자결하고 안데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칠레. 그 중에서도 다채로운 색깔의 집들이 언덕을 따라 보석처럼 박혀있는 도시 발파라이소. 그곳이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조경 디자이너였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식물의 뿌리를 만지는 일이 좋았습니다. 죽어가던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고 삭막한 콘크리트 벽을 초록빛 덩굴로 채우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제 손을 거치면 시들던 꽃들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의뢰인들은 저를 마법의 손이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제 이름을 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고 칠레 부유층들의 별장 정원 관리를 도맡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와이너리 투어를 다니고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식물을 살려내는 제 몸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싹트지 못했습니다. 20대 후반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와 병원을 찾았을 때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난임도 아닌 불임. 의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자궁 기형과 호르몬 문제를 언급하며 자연 임신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그토록 맑고 푸른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며칠 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카밀라,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내 핏줄을 원해.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칠레의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저 역시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고 손톱 밑에 흙이 새까맣게 낄 정도로 밭을 갈았습니다. 몸을 혹사시켜야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 잊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꽃들이 만개할수록 제 마음속의 황무지는 더욱 넓어져만 갔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아파트에 들어서면 고요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 씨를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농업연구원이었던 그는 칠레의 기후에 맞는 종자를 연구하기 위해 제가 관리하던 농장에 파견을 왔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유행이 지난 체크무늬 셔츠에 항상 흑투성이인 작업화, 그리고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사람보다는 식물을 향할 때 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가 서툴러서 늘 단어장을 들고 다녔지만 식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섬세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농장의 배수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저는 혼자 비를 맞으며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상훈 씨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삽을 빼앗아 들고는 묵묵히 흙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등을 적시고 안경에는 물기가 서려 앞이 보이지 않을 텐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배수로가 뚫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흙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꽃들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랑을 속삭이던 전 약혼자와 달리 이 남자는 온몸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서툰 스페인어로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칠레의 야생화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언젠가 그도 아이 문제를 알게 되면 떠날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프로포즈를 하던 날 저는 반지를 받는 대신 펑펑 울며 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훈 씨, 저는 고장난 여자예요.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떠나세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는 저를 그는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떨리는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참 뒤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밀라, 나는 내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내 영혼의 단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 세상에 당신 하나뿐입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모든 커리어와 고향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칠레와는 공기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칠레의 공기가 건조하고 짭짤한 태평양의 냄새였다면 한국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흙내음과 매캐한 도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에 압도될 틈도 없이 우리는 곧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상훈 씨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생경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을 지나자 곧이어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낮은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칠레의 웅장하고 거친 안데스 산맥과는 달리 한국의 산들은 마치 둥근 빵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댁은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모여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가난한 시골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풍스럽고 정갈한 기품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침대 생활이 익숙한 제게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한다는 사실은 당혹스러웠고 집 안 곳곳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발효 음식 냄새는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배고프제?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한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그리고 억센 사투리.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우아한 사모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지어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뺄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손이 왜 이래 차갑노? 얼른 들어가자. 밥 먹자. 어머니는 제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등을 떠밀어 방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방 안은 찜질방처럼 후끈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체험해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종종 걸음을 쳐야 할 정도였지만 비행의 피로로 굳어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밥상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빨갛게 양념된 제육볶음,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나물 반찬들. 칠레에서는 식사 때마다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었지만 이곳에서는 하나의 찌개 뚝배기에 숟가락을 함께 담그는 것이 문화라고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제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섞이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는 순간 그 망설임은 죄송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물어. 홀몸도 아닌데. 아, 맞다. 니는 아직 소식 없제? 괜찮다, 괜찮다. 밥심으로 사는 기다. 어머니의 그 말. 홀몸도 아닌데라는 말 뒤에 이어진 황급한 수습. 비록 한국말이 서툴러 모든 뉘앙스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소식이라는 단어와 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엄마 그런 말하지 말라며 정색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정적을 깼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뜨끈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칠레에 있는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엠파나다의 맛,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카페의 커피, 향, 발파라이소 언덕에서 내려다보던 푸른 바다.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죄책감을 안고 이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받아준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마늘을 까고 계셨습니다. 알싸한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깼나? 내가 시끄럽게 했는갑다. 더 자라. 어머니는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서툰 한국어로 묻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란다. 이래야 아침에 상훈이 좋아하는 마늘 장아찌 담그지. 니도 이거 좋아하나? 맵지 않게 담가줄 꾸마.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 붙어있는 반창고들을 보았습니다. 마늘 독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고 퉁퉁 부은 손가락들. 아까 낮에 잡았던 그 거친 손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아들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식재료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칠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끈적하고도 묵직한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시더니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냄비 뚜껑을 여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배 안 고프나? 고구마 쪄놨다. 뜨실 때 하나 무라. 어머니가 호호 불어가며 건네준 노란 호박고구마. 그 뜨거운 김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라비틀어진 한국어였습니다. 문법도 엉망이고 발음도 어눌했지만 제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를 든 채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냄비 뚜껑을 닫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흙내음과 마늘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롱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아가, 무슨 소리고. 네가 건강하면 됐다. 네가 상훈이랑 웃으면서 살면 그게 효도다. 아, 없어도 된다. 우리 상훈이 밥 굶기지 않고 네 맘 안 다치고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거칠게 하지만 리듬감 있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요. 그날 새벽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 품에서 울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낯선 타국이지만 저를 지켜줄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적응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벽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셋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인 분이라 하루에 3마디 이상을 안 하셨기에 저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투리는 교재에서 배운 한국어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 좀 덮거라라는 말이 볶으라는 뜻인 줄 모르고 기름에 튀겨버린 적도 있었고 전구지 좀 뜯어온나라는 말에 잡초를 한 바구니 뜯어와서 어머니를 배꼽 잡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웃겨서 못 살아. 그 웃음소리가 좋아서 저는 일부러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빠름의 미학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반나절은 기본이었고 인터넷 설치는 일주일이 걸려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러 갔을 때 번호표를 뽑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사진 가져오셨죠? 여기 지문 찍으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편으로 갈 겁니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손놀림과 속사포 같은 말투에 저는 너클 잃고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만 연발하고 나왔습니다. 인터넷 기사님이 신청 당일 오후에 방문해서 20분 만에 설치를 끝내고 바람처럼 사라졌을 때는 정말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칠레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카밀라, 거기 정말 지구 맞니? 미래 도시 아니야?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묘한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시스템 뒤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칠레에서는 저녁 6시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달랐습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현관에 쓰러져 잠든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며 저는 한국인들의 성실함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엿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발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칠레식 보양식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결국 남편의 속을 풀어주는 건 어머니가 끓여주신 콩나물 해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요리에서도 묘한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을 배우기로요. 어머니, 이거 가르쳐주세요. 서툰 말로 부탁했을 때 어머니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신부 수업, 아니 K- 며느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요리법에는 계량컵이나 저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요만큼 적당히 손맛으로 통했습니다. 소금은 요만치 넣고 간장은 쪼르륵 따르면 된다. 도대체 쪼르륵이 몇 밀리리터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손끝을 유심히 관찰하며 감을 익혀나갔습니다. 멸치똥을 따는 단순 노동을 하며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저에게 최고의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멸치똥을 따며 동네 사람들의 흉을 보기도 하고 젊었을 적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진짜요? 힘들었어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댁 마루에 모여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는 저에게 거대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빨간 고무 대야에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매콤하고 알싸한 양념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수다 소리. 저는 옆에서 마늘을 찍고 팔을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님 댁 사모님이 저를 보며 혀를 쯧쯧 하셨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참말로 곱네. 근데 웃자노 아가 안 생겨서.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둘째 가졌다 하던데. 순간 왁자지껄하던 마루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마늘 찢는 방망이가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거렸습니다. 칠레에서 들었던 비난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쫙 찢으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따 성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덩인지 아나? 이래 이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가 요즘 내 얼굴 핀 거 안 보이나? 아는 지가 알아서 오겠지. 와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라노.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서슬이 펄했습니다. 이장 사모님은 머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막 버무린 김치 한 조각을 쭉 찢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무봐라. 간이 딱 맞다. 네가 마늘을 잘 찧어가 맛이 기가 막히네. 매콤하고 짭짤한 김치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들판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졸라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칠레에서 가져온 씨앗들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흙에서 자라는 꽃들을 보며 저는 다시 조경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질 때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히 저 자신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꾼 화단이 알록달록해지자 무뚝뚝하던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꽃이 곰내 한마디를 툭 던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칭찬이 어찌나 기쁘던지 저는 그날 저녁 밥상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조기 구이를 2마리나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시골 풍경 속에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 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라 해도 이곳에서라면 다른 형태의 행복을 꽃피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갔는데 늘 맡던 된장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 먹은 돼지 껍데기가 잘못되었나 싶어 소화제만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 삐, 삐, 삐.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사이로 창백하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남편은 거친 숨을 내쉬며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상훈 씨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생명, 그 기적 같은 아이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며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제 마음을 읽은 듯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기는 괜찮대. 정말 다행이야, 카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산모님,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유산될 뻔했어요. 자궁벽이 많이 약해져 있고胎盘 위치도 불안정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무조건 누워만 계셔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장담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경고는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부주의함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칠레에서 그토록 활발하게 현장을 누비던 제가 이제는 침대에 묶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비 정산을 위해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병원비가 뭐 이래 비싸노.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돼가. 이번 달 농약값도 밀렸는데 웃자고. 수화기 넘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가 이 가족에게 축복이 아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깔아놓은 이부자리 위에 눕혀졌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가, 돈 걱정은 하덜 말아라. 니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밥도 내가 떠먹여줄 끼고 빨래도 청소도 내가 다 할 끼다. 알겠제?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제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감옥 같은 요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네모난 방문 프레임에 갇혀 계절의 변화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본업인 연구소 일외에도 주말에는 근처 과수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의 작업복에서는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힘들죠? 라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튼튼이 태명 만날 생각하면 힘이 펄펄 난다라고 말했지만 잠든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오롯이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연세에 밭일하랴, 임신한 며느리 수발들랴, 집안일 하랴, 어머니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누워서 듣고 있으면 어머니의 무릎 관절이 뚝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제 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저였습니다. 능력 있고 당당했던 카밀라는 어디 가고 지금은 늙은 시어머니의 등골을 빼먹는 짐덩어리가 되어 누워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멀쩡한 손과 발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에 벽지 무늬만 새고 있는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나도 돕고 싶다. 밥값이라도 하고 싶다. 그 생각은 점점 집착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마늘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품앗이를 나가는 시기였지만 우리 집은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 그 넓은 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야 했고 인부를 쓰자니 인건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뽑는 어머니의 등 굽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강행군에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땀범벅이 된 채 들어오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오늘 국이 좀 짜제? 내가 정신이 없어가 소금을 쏟았네. 어머니의 손은 흙물이 들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앉아서 마늘 다듬는 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펄쩍 뛰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앉았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니는 꼼짝도 마라.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가신 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편하게 밥을 넘기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돕는 건 괜찮지 않을까?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가위질만 하는 건데. 저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당장 눈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땅을 딛는 발바닥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는 작은 목욕 의자와 가위를 챙겨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밭에서 뽑아다 쌓아둔 마늘 더미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뒷마당에는 수확한 마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마늘 뿌리를 가위로 잘라내고 썩은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경쾌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마늘 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코끝을 찔러왔지만 왠지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하나, 둘, 셋. 다듬어진 마늘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제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칠레에서 정밀한 도면을 그리던 섬세한 손길은 마늘을 다듬는 데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마늘을 손질해 나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고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한낮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아랫배가 살짝 당겨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불안감이 스쳤지만 눈앞에 아직 산처럼 쌓인 마늘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다 하고 쉬자. 딱 한 바구니만 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물 좀 마셔야겠다. 밭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저를 발견한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 니 거기서 뭐하노? 미쳤나 미쳤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심심해서. 제가 변명하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에서 가위를 빼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아, 잘못되면 웃잘라고. 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일어나. 어머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평소에는 솜털처럼 부드럽게 대해주시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냄 속에 담긴 것이 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더 힘들다. 제발 부탁이다. 들어가라 얼른. 어머니는 저를 부축해 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눕자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배가 뭉치는 듯 딱딱해졌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튼튼아. 엄마가 욕심부려서 미안해. 다행히 출혈은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근육통으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저의 비밀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빨래를 개고 콩나물을 다듬고 남편의 구멍난 양말을 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폭염 끝에 갑작스러운 태풍 예보가 들려온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과수원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편이 사장님께 품삯 대신 받아오기로 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사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과들을 수확해서 집을 내야 우리 가족의 가을 생활비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 사과들은 모두 떨어져 썩어버리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과수원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도 비옷을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가셨습니다. 창밖에는 벌써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게 윙윙거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1년 농사를, 아니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말랐습니다. 나도 가야 해. 가서 사과 하나라도 더 따야 해. 이성은 가지 말라고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우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칠레에서도 폭우 속에서 배수로를 팠던 저였습니다. 이깟 비바람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강한 엄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고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센 바람이 제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과수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과수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어머니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태롭게 사과를 따는 남편, 떨어진 사과를 줍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어머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기겁을 하며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카밀라, 여긴 왜 왔어? 미쳤어? 당장 돌아가.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다 못 따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집을 부리며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제 뺨을 때리고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 좀 들어. 너랑 아기 잘못되면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절규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 상자를 날랐습니다.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어머니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 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 남은 사과들은 속절없이 비바람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상훈 씨, 어머니 모시고 병원 먼저 가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이 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튼튼이 분유값이에요. 제발요, 저 진짜 괜찮아요. 금방 줍고 따라갈게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업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트럭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과수원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사과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상자만 채우면,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 일주일 식비야. 흙탕물에 뒹구는 빨간 사과가 돈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제 아이의 미래로 보였습니다. 무거운 사과 상자를 들어 올려 트럭 적재함 쪽에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찌릿하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뭉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과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붉은 사과들이 빗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더니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윙윙거리는 이명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쉬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턱 막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는 진흙 바닥 위로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안 돼. 튼튼아. 안 돼.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배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흩어진 붉은 사과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 삐, 삐, 삐.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사이로 창백하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남편은 거친 숨을 내쉬며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상훈 씨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뱃속에 있던 그 작은 생명, 그 기적 같은 아이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며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은 제 마음을 읽은 듯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기는 괜찮대. 정말 다행이야, 카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산모님,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유산될 뻔했어요. 자궁벽이 많이 약해져 있고胎盘 위치도 불안정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무조건 누워만 계셔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장담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경고는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부주의함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칠레에서 그토록 활발하게 현장을 누비던 제가 이제는 침대에 묶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비 정산을 위해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병원비가 뭐 이래 비싸노.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돼가. 이번 달 농약값도 밀렸는데 웃자고. 수화기 넘어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가 이 가족에게 축복이 아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깔아놓은 이부자리 위에 눕혀졌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가, 돈 걱정은 하덜 말아라. 니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밥도 내가 떠먹여줄 끼고 빨래도 청소도 내가 다 할 끼다. 알겠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제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감옥 같은 요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네모난 방문 프레임에 갇혀 계절의 변화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본업인 연구소 일외에도 주말에는 근처 과수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의 작업복에서는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힘들죠? 라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튼튼이 태명 만날 생각하면 힘이 펄펄 난다라고 말했지만 잠든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오롯이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연세에 밭일하랴, 임신한 며느리 수발들랴, 집안일 하랴, 어머니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누워서 듣고 있으면 어머니의 무릎 관절이 뚝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칠레에서는 제 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저였습니다. 능력 있고 당당했던 카밀라는 어디 가고 지금은 늙은 시어머니의 등골을 빼먹는 짐덩어리가 되어 누워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멀쩡한 손과 발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의 벽지 무늬만 세고 있는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나도 돕고 싶다. 밥값이라도 하고 싶다. 그 생각은 점점 집착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마늘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품앗이를 나가는 시기였지만 우리 집은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 그 넓은 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야 했고 인부를 쓰자니 인건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뽑는 어머니의 등 굽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강행군에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땀범벅이 된 채 들어오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오늘 국이 좀 짜제? 내가 정신이 없어가 소금을 쏟았네. 어머니의 손은 흙물이 들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앉아서 마늘 다듬는 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펄쩍 뛰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앉았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니는 꼼짝도 마라.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가신 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편하게 밥을 넘기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돕는 건 괜찮지 않을까?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가위질만 하는 건데. 저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당장 눈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땅을 딛는 발바닥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는 작은 목욕 의자와 가위를 챙겨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밭에서 뽑아다 쌓아둔 마늘 더미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뒷마당에는 수확한 마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마늘 뿌리를 가위로 잘라내고 썩은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경쾌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마늘 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코끝을 찔러왔지만 왠지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하나, 둘, 셋. 다듬어진 마늘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제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칠레에서 정밀한 도면을 그리던 섬세한 손길은 마늘을 다듬는 데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마늘을 손질해 나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고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한낮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고 아랫배가 살짝 당겨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불안감이 스쳤지만 눈앞에 아직 산처럼 쌓인 마늘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 다 하고 쉬자. 딱 한 바구니만 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물 좀 마셔야겠다. 밭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저를 발견한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 니 거기서 뭐하노? 미쳤나 미쳤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심심해서. 제가 변명하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에서 가위를 빼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아, 잘못되면 웃잘라고. 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일어나. 어머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평소에는 솜털처럼 부드럽게 대해주시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냄 속에 담긴 것이 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더 힘들다. 제발 부탁이다. 들어가라 얼른. 어머니는 저를 부축해 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눕자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배가 뭉치는 듯 딱딱해졌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튼튼아. 엄마가 욕심부려서 미안해. 다행히 출혈은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근육통으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저의 비밀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빨래를 개고 콩나물을 다듬고 남편의 구멍난 양말을 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폭염 끝에 갑작스러운 태풍 예보가 들려온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떠들썩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과수원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편이 사장님께 품삯 대신 받아오기로 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사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과들을 수확해서 집을 내야 우리 가족의 가을 생활비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 사과들은 모두 떨어져 썩어버리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과수원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도 비옷을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가셨습니다. 창밖에는 벌써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게 윙윙거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1년 농사를, 아니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말랐습니다. 나도 가야 해. 가서 사과 하나라도 더 따야 해. 이성은 가지 말라고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우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칠레에서도 폭우 속에서 배수로를 팠던 저였습니다. 이깟 비바람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강한 엄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고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센 바람이 제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과수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과수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어머니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태롭게 사과를 따는 남편, 떨어진 사과를 줍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어머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도울게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기겁을 하며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카밀라, 여긴 왜 왔어? 미쳤어? 당장 돌아가.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다 못 따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집을 부리며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제 뺨을 때리고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 좀 들어. 너랑 악이 잘못되면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절규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 상자를 날랐습니다. 하나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어머니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 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업고 뛰어야 하는 상황. 남은 사과들은 속절없이 비바람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상훈 씨, 어머니 모시고 병원 먼저 가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같이 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튼튼이 분유값이에요. 제발요, 저 진짜 괜찮아요. 금방 죽고 따라갈게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업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트럭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과수원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사과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상자만 채우면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 일주일 식비야. 흙탕물에 뒹구는 빨간 사과가 돈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제 아이의 미래로 보였습니다. 무거운 사과 상자를 들어올려 트럭 적재함 쪽에 옮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찌릿하고 아랫배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뭉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과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붉은 사과들이 빗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더니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윙윙거리는 이명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쉬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이 턱 막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는 진흙 바닥 위로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안 돼. 튼튼아. 안 돼.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배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흩어진 붉은 사과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송. 짧은 답장 문자를 보내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잘했어, 카밀라. 우리 한번 가보자. 서울로. 남편의 목소리에도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아버님이 결혼식 때 입으셨던 낡은 양복을 남편에게 입히고는 먼지 하나 없이 털어주셨습니다. 가서 기죽지 마라. 우리 사과가 최고다.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배웅하는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차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영주의 푸른 산과 들판이 사라지고 곧이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 숲과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서울의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본사 건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굽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온기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MD와 임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낸 오뚜기 사과 패키지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멍들고 찌그러진 사과에 붙어있는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 그 투박한 디자인이 세련된 회의실 안에서 묘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MD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못난이 과일은 시장에 널렸으니까요. 하지만 카밀라님의 스토리텔링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희망을 파는 거라고요.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보는 숫자의 단위였습니다. 0이 하나, 둘, 셋. 세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백화점 전지점 식품관 메인 코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로 기획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내내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운명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선명하게 종이에 박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밀라, 우리 진짜 해낸 거야? 이거 꿈 아니지?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 집 앞마당에는 매일같이 택배 트럭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런칭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칠레 며느리가 그린 기적의 사과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소개되면서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할머니들을 고용해 사과를 닦고 포장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활기로 들썩였습니다. 첫 정산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읍내 농협으로 갔습니다. 통장 정리기에서 지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통장이 찍혀 나올 때의 그 긴장감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댁의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부모님을 짓눌러왔던 빚더미.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 전액 상환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대출 서류에 완제 도장을 찍어줄 때 옆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소원을 풀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고맙다, 고맙다는 말만 수없이 되뇌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어머니의 손등 위로 제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자 제 배도 남산만큼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배 크기가 보통 임산부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겨운 만삭의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다며 저를 쫓아다니면서 말리셨지만 저는 틈틈이 새로운 캐릭터를 그리고 디자인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나는 도라지, 인삼, 고추까지 브랜드화해서 영주 할매 꾸러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에 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히니 젊은 층에게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영주의 딸 복덩이 며느리로 불리며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온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을을 먹여 살리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배가 뭉치더니 아래로 묵직한 것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상훈 씨,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제 비명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차키를 찾느라 넘어지고 시어머니는 가방 챙겨라. 소리치며 이불을 챙겨 들고 뛰어다니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카밀라. 다 왔어. 튼튼히 씩씩 이 쌍둥이 태명도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쌍둥이라 자연분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했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제 힘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주세요. 더. 간호사의 외침에 맞춰 저는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 힘을 주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별이 보였습니다. 칠레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을까? 고통 속에서도 남편은 제 머리맡에서 땀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응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카밀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잖아. 그 목소리가 밧줄이 되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첫째가 나오고 5분 뒤 둘째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 딸 쌍둥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의 그 따뜻하고 묵직한 감동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 제 뱃속에서 자라던 2개의 우주가 비로소 제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날들, 낯선 한국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 집은 또 한 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한솥 끓여 동네방네 돌리셨습니다. 방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든 쌍둥이를 바라보며 시아버지는 허허, 이 녀석들 코가 지그 아빠랑 똑같네 하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시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육아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가 울면 따라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배고프다고 보채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피곤함조차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대신 밤잠을 설치며 아이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니는 이래라. 아는 내가 본다. 니 재능 썩히면 안 된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 지은 집 테라스에 앉아 사과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외풍이 심했던 한옥 옆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제 작업실이 있는 현대식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칠레의 건축 양식과 한국의 한옥 스타일을 조화시킨 제가 직접 설계한 드림 하우스였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커피를 제 손에 쥐어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저 멀리 사과나무 꽃이 팝콘처럼 하얗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달콤했습니다. 카밀라, 기억나?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남편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밤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울었잖아요. 그날 태풍 오던 날 당신이 비 맞으면서 사과 줍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 그때 당신 쓰러졌을 때 나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때를 떠올리니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100원 한 푼이 아쉬워서 만삭의 몸으로 진흙탕을 굴러야 했던 그 처절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못난이 사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상훈 씨.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나 믿어줘서. 제가 남편의 손을 잡자 남편은 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와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테라스 아래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미가 노래 불러줄까?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어머니의 구성진. 노랫소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코리안 드림이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기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요.
칠레의 뜨거운 태양은 없지만 이곳에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의 며느리 상훈 씨의 아내, 그리고 튼튼이와 씩씩이의 자랑스러운 엄마 카밀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사계절,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그림 속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장학재단을 만들어 저처럼 꿈을 찾아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릿결을 간지럽히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서 남편이 아이들을 안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카밀라, 밥 먹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 벅차게 들려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